예,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인천 서원초등학교 교사 정명근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은 그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주실래요? 예, 자리에서 벌떡 한번 예, 일어나 주시면 되고요. 예. 시간이 됐으니까는 사전에 신청은 한 20분 정도 해 주신 걸로 아는데 다들 뭐 바쁘시겠죠. 예, 그래 가지고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수 주제는 어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한 거는 이제 거꾸로 배움으로 만들어가는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제를 더 크게 해놨는데, 예. 아, 몰라. 너희가 해봐. 예, 이거.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도 자주 하는 말이고요. 학생들이 뭐 물어보면은 약간, 어, 뭐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말투는 좀 친절하게 하면서, 모르겠는데? 너가 찾아볼래? 너희가 찾아볼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제 수업의 좀 방향성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수업에서 녹여내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표현이 좀 오래되겠죠. OECD 2030에서 2019년도에 학습 나침반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해서 표현이 됐었는데 저희 요번에 그 인천시 교육청 수업 나눔 교사 뭐 프레임워크 그 수업 모델 개발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해오던 수업의 방향성과도 좀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 수업 나눔 이야기는 뭐 어떤 수업 활동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어, 그 기법보다는 그냥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를 설명드리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이 막, 저 활동은 뭐 첫 번째 1단계에서 어떻게 하고 2단계에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막 메모하면서 들으시기보다는 아, 이런 관점으로 수업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그 관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존에 해오시던 수업들이 있으시겠죠. 어떤 분은 뭐 그림책 관련해서 책을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독서 교육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놀이 교육, 뭐 교육 연극 이런 식으로 각자 이렇게 뭔가 중점적으로 하시는 수업의 그런 방향성이 있을 텐데 그런 수업을 할 때도 아,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아, 이런 관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운영해 보면 좋겠구나. 이렇게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제목에도 있었던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습자 주도성이란 무엇인가? 아마 글 쓰시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저희 메타버스 하단에 보면은 오른쪽에 6학년 협의실이라고 이렇게 말풍선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채팅방인데 그냥 선생님들 할 수 있으신 분은 그냥 학습자 주도성이란 단어 들으시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채팅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자 주도성. 이 말 들었을 때 그냥 나는 떠오르는 어떤 생각 혹은 느낌도 좋고요. 이런 거 아닌가? 또 저희 교사들 너무 전문적인 전문성을 띤 정답을 적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그냥 편하게 나는 뭐 이렇게 떠오른다. 부담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 잘 뭐 처음 들어봤다 이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적으시는 동안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학습자 주도성이란 말을 2019년도에 저 표현은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OECD 그 2030. 근데 그때 들으면서 그냥 제일 쉽게 떠올랐던 말은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스스로 학습, 뭐 자기주도적 학습. 근데 오히려 이런 표현이 요즘에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표현이 떠올랐었습니다. 스스로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표현 안에는 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사님 아주 전문적으로 또 예, 적어주셨고요. 예, 참여,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 예, 스스로 계획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거, 예,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학습자 주도성이겠죠.
오늘은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에, 강연의 마지막에 또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는 학습자 주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학습자 주도성 하면은 흔히 이제 교사로서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게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요? 이 이미지는, 제가 요새 생성형 인공지능 막 핫하잖아요. 챗 GPT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데서 한번 만들어 본 이미지예요. 근데 딱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말을 강가에 이렇게 끌고야, 어떻게든 끌고야 갈 수 있지만은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저희 수업에서도 비슷하잖아요. 저희는 열심히 뭐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그거를 얼마나 자신의 배움으로 스스로 이렇게 다 가져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실망할 때도 있고, 뭐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고,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좀 더 이 배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학습자 주도성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냥 이 강의 원고를 또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끄적여 봤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배움에 잘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그냥 낙서하듯이 조금 끄적여 봤는데, 훨씬 더 뭐 많은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오고 갔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은 참 안 좋죠. 요즘에 이런 선생님들은 별로 없어질 텐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거 너네 그냥 배워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요새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민하다 보면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뭔가 교육을, 원하는 교육을 하려면은 교과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는 자연스럽게 요새 뭐 많이 얘기하는 뭐 교사 교육과정, 교육과정 디자인적인 접근이 또 필요하고. 근데 그렇다고 솔직히 저희가 모든 수업을 교사용 교육과정 뭐 이런 걸로 다 디자인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수업들도 많이 진행하는데, 그런 때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올해 한 생각은 아니고 예전부터 해왔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언제 잘 배웠지? 선생님들은 언제 잘 배우셨나요? 뭐 이것도 뭐 채팅 주셔도 좋은데,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작년에 이제 제 동기도 막 교감 선생님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남자 동기들을 만났는데,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교감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아유, 되셨죠. 예.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최근 몇 년 동안 골프를 엄청 열심히 배우고 즐기면서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막 찾아다니면서, 골프 시합 같은 것도 찾아다니면서 유명 골프한테 뭐 이렇게 사인도 받고 열심히 즐기면서 배우고 있던데, 저도 내가 언제 잘 배웠지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는 이런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뭐 아주 어렸을 때는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예전에는 뭐 인터넷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런 시절에도 막 혼자서 막 여러 번 플레이 해보고 막 이러면서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 숨어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좀 더 빨리 그 판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제가 대학교 때쯤에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를 이제 동기들이 한다고 하길래 그냥 저도 독학으로 웹 디자인을 배웠었어요. 그러면서 배웠다기보다 혼자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좀 열심히 정말 밤샘으로 막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도 보고 개인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막 이러면서 아르바이트도, 웹 디자인 아르바이트도 좀 했었었고요. 그때도 진짜 그 여러 가지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 했던 것들이 사실 교사로서도 뭔가 이렇게 쓰이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또 교사로서는 오늘 연수 주제하고도 뭐 연관이 되는 뭐 거꾸로 교실 같은 거에 제가 꽂혀가지고 이걸 통해서 막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지금 실천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전에도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의 기기들 혹은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일단 써보니까 좋아서 그런 것들을 학교 교육에서도 이렇게 좀 녹여내면서 저만의 전문성을 좀 키워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배울 때에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배운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게 재미있고 또 뭔가 유의미한 성과와 함께 보람이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다 배워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수업에서 이걸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저희는 이제 교사니까는 수업에서 이거를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얻었던 답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르치려는 욕심을 덜어내기. 그래서 약간 이 표현이 좀 극단적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가르침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선생님들도 많이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교실에서 뭔가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계속 내 말이 너무 길어지는 순간들. 말하다 보면은 말하는 당사자는 모를 수도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들이 항상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조회 때 있었어 가지고 그때 보면은 얘기하시다 보면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이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가르치려다 보니까는 좀 더 자세히 알려줄까? 자세히 알려줄까? 뭐 이러다가 내 기준에 맞춰서 너무 많은 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려는 욕심을 덜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뭔가를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 예, 뭔가 여유가 생겨난다 이거죠. 이 방법을 저는 수업에서 어떻게 덜어냈느냐? 바로 디딤 영상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교실에서는 디딤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들 좀 많이 아실 텐데 수업 영상을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이 영상에 정말 컴팩트하게 제가 수업에서 전달해야 될 지식 혹은 뭐 활동에서 알려줘야 될 사항들을 사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명이 괜히 더 길어지지 않게끔 컴팩트한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그러면 그만큼 제 말이 줄어들겠죠. 그 줄어드는 시간만큼 학생들은 뭔가 수업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주는 게 제 수업의 기본 방향이고요. 그럼 이렇게 영상을 얘기하면은 요새는 거꾸로 교실 강의를 별로 해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한창 강의할 때는 영상 얘기하면은 항상 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들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좀 덜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저도 거꾸로 교실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지만 영상 자주 만들지 않거든요. 실제로 지금 올해 저희 반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도 일주일에 디딤 영상 같은 거를 한두 번 정도 제공하는 게 평균인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정말 필요한 활동이라든지 교과에서 어쩌다 한 번씩. 그거는 뭐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제 영상들 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간단하거든요. 정말 긴 영상이 한 8, 9분 해요. 예, 연차시 수업에 관한 어떤 뭐 사회과에서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영상들. 대부분은 한 5, 6분 내외? 뭐 중학년 할 때는 한 4분 내외로 예, 정말 짧은 영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영상 편집 멋지게 하지도 않고 그냥 파워포인트 한두 장 띄워놓고 설명할 때도 있고요. 예, 정말로 간단하게. 또 이 영상에서는 그냥 영상을 내가 멋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추려서 아이들한테 미리 제공해주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만큼 말을 덜 하니까 그 빈 공간에는 학생들의 활동할 수 있는 예, 그 공간을 열어주는 게 제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그냥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여기 나왔듯이 수업이 잘 학생들이 뭔가 주도성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거꾸로 교실에서 이제 영상에 관해서 좀 설명드렸고 그 거꾸로 교실에서의 지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새는 거꾸로 교실이라는 표현도 저희끼리는 저희 같이 이렇게 연구회 활동하시는 분들끼리는
잘 안 써요. 거꾸로 배움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예, 플립트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거꾸로 교실 사전적 의미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뭐 수업의 순서를 뒤바꿨다. 근데 사실 진정한 거꾸로 교실의 의미는 수업의 순서를 뒤바꿨다라는 것보다는 학습의 주도권을 교사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더 많이 넘겨주는, 그걸 뒤집었다라는 차원에서 거꾸로 교실, 거꾸로 배움의 지향점이, 예, 향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업에서도 항상 그런 걸 먼저 고민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잘 가르칠지보다는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이걸 배울 수 있게 내가 좀 열어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 그 테드에서 수가타 미트라 교수님의 홀인더월 프로젝트라는 되게 유명한 강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영상을 좀 준비했다가 이거 보면은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이 내용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뭐냐면, 그냥 이 교수님이 연구를 해본 거죠. 어떤 마을에다가 벽면에다가 TV를 설치를 해놓고 TV 사용법 같은 거 하나도 안 알려준 상태, 그 컴퓨터 사용법 같은 거를 하나도 안 알려준 상태에서 그 동네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근데 아이들이 예상외로 자기들끼리 서로 알려주고 막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면서 뭔가 다양한 것들을 해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역을 바꿔서 다른 지역, 뭐 선진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 지역에서도 뭐 다른 기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아주 간단한 과제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주면은 또 게임만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과제 같은 걸 딱 제시했을 때 나중에 다시 찾아가 보니까는 그 연구팀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물들을 학생들은 내놓더라. 이게 그 테드 강연의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이 연구팀에서 내놓은 결론, soul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약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뭐 번역을 한다면 자체 구조와 학습 환경, 그래서 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학생들은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아이들한테 이 환경을 잘 안 꾸며주면은,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애들 스마트폰 생기면은 게임이며 웹툰이며 알아서 막 찾아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하는데 우리는 교육적으로 뭔가 학생들이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꾸며준다면은 아이들이 꼭 교사가 끌고 가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교실에서는 저는 이런 걸 추구하니까 제 교실에서는 뭐 스마트 기기도 좀 아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각종 저희 미술이라든지 뭐 활동할 때 쓸만한 것들, 뭐 포스트잇이나 뭐 글루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교실에다가 그냥 구비해 놓고 아이들이 너네 그냥 편하게 써라라고 얘기를 해놔요.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뭐 뚝딱뚝딱 뭔가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환경을 구성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교사들은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학생들은 조금 더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제가 추구하는 수업, 그리고 지금 실천해 오고 있는 수업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배움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아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수업.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안 가르쳐 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해주면은 학생들 아무것도 안 배울 거야, 이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저희 이제 요새는 그런 관리자분들 별로 안 계시긴 한데, 교사 입장에서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런 관리자분들이 좀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학교에서 교사들을 좀 풀어주면은 교사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제가 그 극과 극의 학교들을 경험해 보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좀 뭔가 자율적으로 풀려 있는 학교에서 저는 더 많은 선생님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막 정진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교실에서도 교사가 너무 본인의 방향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끌고 가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공간을 딱 열어줬을 때 학생들은 배워나갈 수 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저는 수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태까지의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예,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수업 설계의 모습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 설계를 할 때 제일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끼리 이걸 하게 하지? 이 고민을 제일 먼저 해요. 예전에는 제가 수업 디자인 뭐 이렇게 세안 같은 거 대표 수업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고민했던 게 주제가 정해지면은 이거 동기유발 어떤 거가 있을까? 아니면 수업 활동에서 어떤 정말 기똥찬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딱 빠져들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요즘이라고 하기도 좀 오래됐지만 제 시작점은 항상 이거 어떻게 하면 학생들끼리 이거 하게 하지? 배우게 하지? 이 고민을 항상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거꾸로 교실하면 디딤 영상이 어쨌든 좀 상징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영상이 있을 때는 영상을 사전에 보통 제공을 하죠. 하루 전날 수업 과제로 영상을 제공을 하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보고 오면 되고요. 그러면은 수업이 시작하면은 제 수업에서는 동기유발 뭐 학습 문제 확인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상 내용을 굳이 도입이라고 표현했는데 수업 처음에 영상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체 발표로 영상에서 기억 남는 거 있는 사람 뭐 자유롭게 얘기해 줄래요? 혹은 영상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됐던 게 있던 사람 뭐 질문하고 싶은 사람 질문해 줄래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자 모둠 내에서 영상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돌아가면서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수업 초반에 영상 내용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움 활동, 제가 뭔가 준비한 활동이 있겠죠? 그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평가 및 정리.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써놨는데 이게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이루어지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활동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애들 순회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관찰하고 확인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체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각 모둠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도하면서 정리가 좀 자체적으로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단계는 이 배움 활동 안에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상 없이 거꾸로 교실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지금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교실의 지향점은 영상을 먼저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수업의 주도권을 학생한테, 주도권이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수업에서 어쨌든 학생의 참여를 더 늘려내는 거, 교사가 진행하기보다는 그런 거여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배움 활동으로 그냥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이제 사회나 수학에서 어떤 식의 흐름인지 보여드릴 텐데 그걸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수학 수업이다. 그러면은 요 부분 릴레이 발표 짝대화 이런 게 이제 영상 확인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영상 본 거 가지고 뭐 비와 비율에서 뭐 영상을 봤다. 비율이란 뭐래? 뭐 백분율이란 뭐 비율 곱하기 100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협력 활동.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부러 약간 좀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 이렇게 만들어서 모둠별 학습지로 제공을 해요. 그럼 모둠에서 이거를 서로 같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학을 잘하는 애가 처음에 혼자 다 풀어버려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확인해 보죠. 그러면서 수학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친구한테 물어봐요. 모둠별 검토가 그거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하면은 거꾸로 교실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 설명 못 해요. 그냥 이 친구가 다 풀었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금 잘하니까는 이 친구가 또래 교사가 돼서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모두만한테 좀 설명을 좀 더 쉽게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습관이 되면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서로
가르쳐 주면서 배우는 게 잘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끝난 팀은 이제 개인별 수준 파악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때 교과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3모듬은 이 심화 문제 풀었네요. 같이 협력해서. 그러면은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교과서 오늘 뭐 90쪽부터 91쪽이니까는 한번 풀어보고 모듬끼리 또 검토하고 우리 모듬은 다 이 교과서를 풀 수 있다. 이러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해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고 그게 또 통과됐다. 그러면은 그 팀은 또 수익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어떤 팀은 이 심화 협력 활동 하나를 겨우 끝내는 팀이 있고요. 어떤 팀은 수익까지도 끝내버리는 팀도 있고. 예, 그래서 거기까지 끝낸 팀은 제가 그 모듬에 부탁해서 아직 안 끝난 모듬이 있으니까는 이 모듬은 흩어져서 다른 모듬에 가서 좀 또래 교사로서 활동 좀 해줄래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수학을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이런 식입니다. 더 간단하게는 그냥 자, 오늘 교과서 뭐 90쪽부터 91쪽이니까는 자, 모두만끼리 같이 풀어보세요. 이 심화 협력 활동 없이 푼 다음에 그때 저는 교사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순회지도 하고 잘 푼 친구들은 또래 교사 이름을 칠판에다 적어 놓은 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그 이름 보고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면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면서 배우게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은 비슷하죠. 영상 확인. 그 다음에 사회는 주로 지식이 많다 보니까는 주요 지식을 한번 확인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흔히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인디스쿨에도 자료 많지만 골든벨 같은 거 하실 때 그런 것도 저는 사실 골든벨 뭐 인디스쿨에서 PPT를 찾아보기보다는 학생들한테 문제를 만들어 보게 해요. 모든 별로 문제 만들고 그 문제를 제가 모아서 골든벨 퀴즈를 내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를 다른 모둠하고 바꿔서 해본다거나 그래서 교사가 진행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에게서 계속 문제를 뽑아내거나 지식을 막 뽑아내고 활용하는 그런 식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사회에서는 지식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는 자주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지식을 적용인데 이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질문 만들기예요. 그래서 질문 만들기들 많이 하시죠.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모둠별로 만들어 보세요. 한 다음에 그 질문을 뽑아서 이제 또 전체가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이런 식으로 심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학습지도 이런 것들 쓰는데 그냥 이것도 딱 보시면은 활동 기법을 뭐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여기도 학습지 보시면 뭐 수학이든 사회든 뭐 어디 뭐 과학이든 다 썼던 활동지인데 자기가 문제 만들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친구하고 문제를 바꿔서 보면서 답도 써보고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맞게 썼나 채점도 해보고 질문 있으면 그 친구한테 질문하고 뭐 이런 식의 수업인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교사가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학생이 채워가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학생들한테 오늘 뭐 영상도 없었다. 그러면 뭐 사회를 한다. 그러면은 사회 오늘 뭐 5.18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교과서는 몇 쪽부터 몇 쪽이네요. 자, 여러분들 각자 이 교과서 몇 쪽부터 몇 쪽 살펴보면서 한 중요한 내용을 뭐 세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한 다음에 모둠원끼리 서로 검토해서 모둠의 세 문장을 만들어 보고 또 그거 발표해 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하면은 또 학생들끼리 서로 대답해 보게 하고 이런 식의 수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저희 반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사용 설명서 1년을 마무리하고 뭐 이런 거 적을 때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런 수업 어땠니? 하고 물어보면은 이런 답변들을 많이 적어 줬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친구들끼리 문제 풀어보고 소통하면서 하는 거야. 선생님이 다 하는 게 아니야. 생각나는 걸 막 내뱉고 자유로운 대화 수업. 우리의 생각이 중심적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제가 제일 어린 학년은 3학년하고도 해봤는데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다른 반보다 재미있으면
이것 때문에 고른 건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었거든요. 진짜로 자신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처음에 적응 못함. 제가 정말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뻔한 교과서의 내용의 정답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너 생각은 뭔데? 이런 식으로 자주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도 이게 습관이 돼서 정말로 내 생각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학습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 제가 학습자 주도성을 처음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학습자 주도성인데 2022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도 학습자 주도성을 좀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은 학습자 주도성은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많이들 아시는 겁니다, 이미.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 성취 기준 내용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세상과 연결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게 바로 학습자 주도성이다.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결국엔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그게 바로 학습자 주도성이 나아가는 방향.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 수업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의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으면은 또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면서 자리에서 한번 다리 펴시고요. 저는 강연도 앞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